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 하는 것들이 다 교사에서 나올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 뭐 하냐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네요. 자, 간섭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화공 얘기잖아요. 간섭. 간섭이 뭐더라? 간섭이 뭐예요? 두 개의 파동이 쉽게 얘기해서 뭐합니까? 겹쳐지는 거죠. 간섭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중첩이라고 얘기했죠. 중첩. 간섭 그러면 언뜻 안 와닿는데 중첩 그러면 뭔가 겹쳐졌구나 합쳐졌구나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파동이 서로 겹쳐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거 파동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간섭이 됐을 때 변하는 건 딱 하나. 뭐가 바뀌었지? 뭐가? 속력이나 진동수나 뭐 파장이나 이런 거 주기나 이런 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뭐만 바뀐다? 진폭만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 맞아. 진폭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섭은 두 가지가 있었죠. 보강 간섭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상쇄 간섭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강 간섭은 뭔가 보강이 됐구나, 뭔가 상쇄가 됐구나 그런 느낌이니까 얘는 진폭이 어떻게 됐다고? 커진 거고요. 원래 파동보다 진폭이 커진 거야? 동일한 모양.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동일한 위상이란 말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 위상으로 만나서 진폭이 커진 건 보강 간섭. 반대 위상으로 만나서 진폭이 작아진 건 뭐라고 부른다? 상쇄 간섭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상쇄 간섭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어폰에 쓰는 거고 노이즈 캔슬링 그게 대표적인 상쇄 간섭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섭에서 중요한 건 뭐 알아야 된다? 경로차라는 거 알아야 돼요. 경로차. 경로차는 말 그대로 한 파동하고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질 때 얘가 얼마만큼 왔고 얘는 얼마만큼 왔는지 그 경로의 차를 경로차라 부르는 거야.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동일한 위상으로 만났다는 얘기고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됐다는 얘기는 반대 위상으로 만났다 그 얘기인 거라고. 요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파장의 짝수배면 동일한 위상이 된다라는 거,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반대 위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내용이다, 훌륭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띠 얘기가 나오네요. 에너지 띠. 자, 이 에너지 띠는 여러분들 띠는 뭐라고 했어요? 전자가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에너지 띠라고 불렀어요. 원자 하나가 있었을 때 에너지 띠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는 딱 하나의 값이에요. 특정 값. 그런데 에너지 T는 구역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 T의 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T에 있는 전자들은 모두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다. 맞다 틀리다? 틀린 거야? 구역이라 그랬잖아. 구역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은 애도 있고 조금 더 에너지가 작은 애들도 있는다는 얘기야.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에너지 T는 에너지 자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두 가지 띠만 알면 돼요. 밑에 있는 띠가 뭐라고? 원자가 띠. 그 다음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역도 있죠. 그걸 뭐라 불렀어요? 띠, 틈, 띠, 간격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전도 띠.
이 D와 D 사이의 에너지 갭, 요걸 뭐라고 한다고? D 틈 또는 D 간격이라고 본다고. 요 D 간격이 크면 클수록 원자과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크다 작다? 작다. 그러니까 부도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알아야 될 거. 전도 D가 원자과 D보다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전도 D하고 에너지 원자과 D 사이의 요 에너지 간격인 D 틈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크다. 곧 도체에 가깝다라 얘기할 수 있고, 요 D 틈이 크면 클수록 여기 있던 놈이 저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지니까 뭐가 된다? 부도체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D 틈, D 간격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슝 올라갔어. 그럼 여기 비어 있겠지. 그게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 플러스 구멍처럼 보인다. 걔를 뭐라 부른다고? 양곡이라고 부른다고. 맞아? 네, 그래서 양곡이 뭔지, 자유전자가 뭔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역학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여러분들 열역학. 이 열역학은 일단 뭐가 많다? 식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한다. 그런데 문제는 되게 평이하다. 진짜야, 이거 맞나? 맞는다니까? 진짜라고. 자, 일단 열역학에서 따져야 될 때 여러분 알아야 될 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P는 nRT. 그래서 뭐가 일정하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는지 압력이 커지는지 부피가 커지는지를 간단하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해봐야 돼. 이렇게 식딱 써놓고 뭐가 일정한지 생각해야 된다고. 일정량의 기체, 몰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얘는 상류니까 일정하지? 그랬을 때 뭐가 또 일정한지를 보고 온도를 구하고 싶으면 아, 여기 두 개 곱한 거랑 얘가 비례하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쉽게 다 써있는 거니까 그거 해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야. 한 번, 두 번만 해보면 돼. 자, 요거.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기체하는 일, W는 P, 델타 V라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치? 중요한 건 요 식도 중요하지만 델타 V가 양수예요. 그건 뭐예요?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죠? 팽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체가 일을 한 거야.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이거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부피 변화가 음수예요. 낮은 부피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죠. 압축. 그럼 기체는 일을 받은 겁니다.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이거 따지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 그 내부 에너지는 뭐? 온도에 비례한다. 이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경우에 뭐 운동 에너지만 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보일 법칙 뭐 이런 거 배울 때, 샤넬 법칙 이런 거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그거야 그거.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부 에너지, 곧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곧 운동 에너지, 곧 내부 에너지는 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거 나타나는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연락값 제일 법칙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일을 했냐, 일을 받았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열을 흡수했냐 또는 방출했냐를 하나씩 조건에 맞춰서 따져가는 겁니다. 뭐가 일정한지 판단하고 얘가 열을 흡수했냐, 방출했냐 이런 거 잘 몰라도 문제 보면 흡수했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지금 제가 내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정리 잘 하시라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엄마랑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엄마들이랑. 자, 그러니까 제발 엄마한테도 얘기하셔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봤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실제
어려운 거 2개 빼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단열이 뭐예요? 열역학 똑같은 거예요. 다시 또 단열이 뭐예요? 열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단열은 뭐 Q가 0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열 팽창 이라는 걸 뭘로 열역학 제1법칙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얘가 0이에요. 단열이니까 팽창했네요. 부피가 커졌죠? 1 했어, 1 받았어. 1 했음. 뭘 갖고 1을 했어? 열도 안 줬는데. 본인의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지. 내가 일을 해버렸다가 여러분 일을 하면 에너지가 당연히 줄겠지. 내가 니들한테 일을 시켰어. 그럼 니들이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니들 안에 있던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냐고. 니들 몸 안에 있는 영양소 태워서 일할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거야, 그런 거야. 일을 했는데 열 출입이 없네? 뭐 가지고? 본인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니까? 온도에 비례하니까 온도가 낮아졌네. 단열 팽창! 온도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단열 팽창 대표적인 예 뭐 보여드렸어? 그치? 입냄새 맡는 거 아니고, 그치? 따뜻해요? 시원해요. 입을 좁힌 상태에서 호흡 내뿜으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공간 퍼져 나왔는데 갑자기 확 공간이 넓어졌지. 그럼 기체가 갑자기 확 부피가 커진 거야.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가 열 출입한 시간 없는 사이에 팽창이 됐으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시원해. 따뜻해. 자, 그래서 단열 팽창 그거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파동의 용어들 정리 좀 해볼까요? 파동은 영어로 웨이브 뭐라고? 진동이 공간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나타내는 게 파동이에요. 파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었잖아요. 그 값들 한번 써볼까? 뭐가 있었다? 일단 파장. 길이 장자 쓴 거예요. 파동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저희가 몇 번 진동하는 동안?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파장, 람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진폭 기호를 A라고 쓰는데 진동의 크기예요. 어떻게 구하죠? 중심에서 어디? 마루까지. 또는 중심에서 어디? 볼까지. 얘 수직거리를 뭐라고 한다? 진폭. 마루에서 볼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주기도 있었잖아. 주기의 정의 대문자 T라고 쓰잖아. 뭐라고 써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이게 뭐다? 주기다. 진동수 정의가 뭐였더라? F라고 쓰고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얼마나 흔들렸냐라는 걸 따진 게 진동수였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절에서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여러분들 2번 했는데 다 5초가 걸렸대요. 주기 얼마예요? 2번 하는데 5초예요. 한 번 하는데 몇 초예요? 2분의 5초예요. 진동수 얼마예요? 1초에 몇 번 진동해요? 5분의 2번 진동할 거 아니에요. 진동수 헤르츠니까. 맞아? 정의가 절에서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역수 관계입니다.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자, 이거를 바꿀 겁니다. 한 번 진동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으로 바꿀게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 불렀어? 주기.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불렀다고? 람다.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라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T분의 S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라는 거. 다시 바꾸면 역수관계, 주기와 역수관계인 게 누구예요? 진동수죠.
T분의 2 F니까 V는 F 람다라는 식도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 맞아. 그래서 파동의 기본적인 정의가 저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파동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여기가 위치, 여기가 시간.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그래프 나오면 요거 꼭 봐야 돼. 이게 시간이잖아. 그럼 이거 몇 번 진동한 거야? 여기서부터 울렁 한 번 진동한 거죠. 요 값이 뭐예요? 주기 값이겠네. 맞아. 요 값은 뭐예요? 요 값은 요게 진폭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아니고 X축이 시간이 아니고 거리로 줘줬어.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시간이니까 이게 주기였잖아. 한 번 진동원에 걸린 시간. 근데 이게 뭐로 바뀌면 거리로 바뀌면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X축이 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시간인지 거리인지를 꼭 확인하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 파동을 따졌을 때 진동 방향을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 점에서의 진동 방향을 구하래.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데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놈이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저 파동의 모양이 진행 방향 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서 그리라고. 그거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얘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리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게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 이 파동은 딱 봐도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죠. 이거 무슨 파라 부르죠? 횡파라고 부르죠. 횡파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진동 방향을 구하면 오른쪽에 왼쪽이라는 무식한 얘기는 안 한다고. 위 아니면 아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따질 거야? 얘가 미끄러져 날아가고 있어요. 라는 개소리 하지 말고 진행 방향대로 이동시키란 말이야. 조금만.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이동시켜. 그래놓고 그 점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뒤지기 쉬운 거라고. 틀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운동량, 충격량이 나와요. 자, 운동량 얘기 좀 해볼게요. 운동량은 기호가 뭐예요? P, 화살표 붙었습니다. 뭘 뜻해요? 벡터.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면 그럼 왼쪽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돼. 그것 때문에 맨날 틀린다고. 이렇게 맨날 얘기해도. 독립운동하냐? 자기는 초심을 유지한다. 나는 마이너스는 없다. 내 인생에 마이너스 없다. 이런 애들이 있어. 꼭 무조건 다 플러스. 그러지 말라고. 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 질량에다가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 P는 mv. 이럴 때씩 정리하는 거야. P는 mv.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속도 미터 퍼 세크를 곱했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저게 운동량 단위가 되겠죠. 운동량과 같이 세트로 맨날 같이 배우는 놈 누구야? 충격량, 충격받은 양. 제가 태연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겠죠. 큰 충격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펴면 돼요? 세게 펴면 돼요. 또 어떻게 펴면 돼요? 오래 펴면 돼요. 한 2시간 펴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겠죠. 자, 그거예요. 충격량, 충격받은 양. 그래서 가한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 자, 그래서 충격량은 단위가 힘의 단위 뉴턴, 시간 단위 세크. 그래서 뉴턴 세크 이게 충격량 단위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운동량과 충격량을 왜 같이 배워? 둘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자, 충격량이 뭐랑 똑같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충격량이 뭐랑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값이 같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증명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증명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 이수인이 올 때가 됐는데 오늘 안 온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 그랬구나. 오케이.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10도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충돌 전의 전체 운동량과 충돌 후의 전체 운동량은 어떻다? 같다. 이거 왜 같다 그랬죠? 작용 반작용만 아니면 간단한 거라 했잖아. A가 B를 때렸어. 그러면 B가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때리죠. 그래서 두 물체는 동일한 크기의 힘을 받아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때 혼자 힘 받는 경우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 둘이 부딪혔는데 나는 10초 동안 받았는데 쟤는 20초 동안 받았어요. 그건 개소리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도 같고 시간도 같아. 그런데 힘의 크기 똑같은데 힘의 방향이 반대지.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이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 그럼 충격량 2개 더한 게 0,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도 0. 그래서 충돌 전의 전체 운동량과 충돌 후의 전체 운동량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유 뭐라고?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 요식 쓰면 되는 거잖아. P는 MV다라는 거 가지고 충돌 전의 운동량 다 더하시라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 다 더하시라고. 그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뭔가가 풀리겠죠. 식 만드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이 대가리 흔들지 마시고요. 자기야? 아니 왜 뒷칭찬을 대가리 흔들어? 아우 진짜 뭐 잊어먹냐 새끼야? 아우 까먹었잖아 먹다가 아무튼 진짜 까먹어.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 빡치. 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얘기해드렸고요. 충격량 식이 여러분들 뭐야? 요거죠. 여러분들 공을 받을 때 보세요. 공을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아파요. 농구공을 줘요. 패스를 줬는데 개세게 줬네. 받았어? 아파. 덜 아플려면 어떻게 된다고? 뒤로 살짝 빼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뭐가 일정한 거야 이거? 똑같은 농구공이 똑같은 속도로 날아왔어. 얘를 채울 거라고. 그럼 뭐가 똑같다고?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은 거라고. 곧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런데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어떻게 됐다고? 힘 받는 시간이 길어진 거지. 그럼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T가 커지게 되면 F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손이 더럽다 라는 거랑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항상 똑같은 걸 드는 게 아니야. 뭐가 일정한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충격량이 FT고요. 운동량이 M 델타 운동량 변화량이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일정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요. 글만 읽을 줄 말면 되잖아. 어디 살다 온 사람이 아니면 한글 다 읽을 줄 알잖아. 그지? 상황 판단하시고 뭐가 일정한지 그러면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따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이 나오네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수소 원자에 붙잡혀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값만 튀어나온다 그 뜻이잖아.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다른 말로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말.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양자화되어 있단 말은 잘 안 그리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일반화돼서 많이 쓰는 용어라서 나중에 올라갈수록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것보다 수소 원자에 붙잡혀 있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특정 값으로 정해져 있다.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식이 뭐였어? 이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상수 물리에서는 13.6이라고 배우고요. 화학에서는 1310이라고 배워요. 나중에 상수. 자, 여러분 n이 커지면 이 n 값은 식을 보고 얘기해. 제발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왜 커지냐? 지금 너 대가리 찍힐 생각은 안 하냐? 와씨. 여러분들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이 전체 값은 작아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는 겁니다. 수학 안 배우십니까? 저런 걸 찍게.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에너지 값은 에너지 준위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첫 번째 n 이퀄 1, 첫 번째 궤도 에너지 값. 여기가 n 이퀄 2.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n이 자연수인데 계속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n 값은 폭이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간격을 좁게 그려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그리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무한대라고 할게요. 자, 어디서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모든 빛을 다 확인해 봤어요. 수소 원자만 따지는 겁니다. 물리에서 고등 물리에서는 다른 원자의 스펙트럼 따위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요거 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다 뭐였더라? 자외선이더라고. 누가 발견했다? 라이먼이. 그래서 라이먼 열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떨어지든 상관없이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질 때는 뭐 자외선이 방출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어디서 올라갈 때는 뭐 할 거야?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해 올라가겠죠? 그럼 첫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껍질에서 올라가게 되면 다 뭘? 올라가기 위해서 뭘 흡수해야 돼? 자외선을 흡수해서 올라간다 그 얘기인 거라고. 그죠? 어디 첫 번째로 떨어지면 그게 다 자외선이 방출하는 거니까 첫 번째에서 올라가는 건 다 뭐? 자외선을 흡수해야지만 올라간다 그 얘기인 거라고.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모든 빛을 다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4개뿐이 없거든요. 가시광선. 근데 그냥 모든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여기가 4개만 그렇긴 합니다. 4개 가시광선 4개뿐이 안 보이긴 해서. 자, 얘를 누가 발견했다? 발머가 발견했다. 그래서 발머 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건 가시광선. 여러분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아요? 가시광선이 에너지가 많아요?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가 많은 게 진동수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진동수가 큰 거야. 에너지가 많은 게 파장이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야. 라는 걸 식으로 표현했죠. E는 HF는 H 람다분의 C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하고 비례하고 빛의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한다는 얘기. 그래서 자외선이 진동수가 큰 거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장이 짧은 거라는 거. 상식적인 선에서 기억을 해주세요.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에서도 가끔 다 나오는 거니까. 가시광선 영역대가 파장대가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가시광선 파장 영역대예요. 이건 생명에서는 가끔 나오는 거예요. 뭐 광합성 할 때 스펙트럼 주면 등등등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거 확인해 봤더니 뭐더라고? 적외선이더라고.
파션이 발견했다고 해서 파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궤도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의 모양새로 빛의 형태로 빠져나오는 거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문제는 안 나왔겠지만 꼭 이따위가 이러고 하겠어. 줘요.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하고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그놈의 파장의 비는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따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럼 얘가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건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2에서 1로 떨어진 거라고. 그럼 식을 쓰는 거야. 2, 2 빼기 2y는 h 파장 그랬지. 람다 1분의 람다 분의 c 식 하나 쓰고,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건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무한대에서 뭐로?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진 거죠? 그럼 2 무한대 빼기 2 2라고 해놓고 h 람다 다시 분의 c라고 써놓고 정리하는 거야. 식 값은 저거 집어넣고 요거 그럼 요 값이 숫자가 나올 거고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람다 1하고 람다 2의 비 람다 다시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고. 별거 아니야. 한 번만 써보면 돼. 근데 니들이 이런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죄다 문자잖아.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풀린다고. 문자로 된 것들 한번 풀어보라고. 수학을 못해서 그래.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니까 수학생들이 증명만하면 다들 도리도리 하고 있잖아. 나한테 왜 이래요. 그냥 숫자나 문자나 똑같다고 취급하시면 된다고. 어찌됐든 저게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하루빛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뭐가야? 전기력이라고 부르죠.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인력, 미는 힘, 청력. 인력은 같은 종류의 전하예요? 다른 종류의 전하예요? 예, 다른 종류 전하끼리가 인력이 작용하고요. 청력은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청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제일 미냐 땡기냐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는 또 전기력 힘이니까 벡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전기력 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얘는 상수고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 얘야. 물 좀 어떻게 좀 해놓을게요. 안 보이게 좀 하나 좀 쳐보라, 시기야. 거슬리게 하지 말고 이 첩자식 얘야. 너한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안 보이게 하라고. 이 진짜 아우. 경찰 불러야 돼, 저 씨. 자, 그래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 그죠? 예, 요거 가지고 방향 잘 따져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자기장. 자기장 기호는 B라고 쓰고, 자기력이 정의가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중요한 건 자기장의 방향을 따지는 건데, 자기장의 방향은 뭘 논다? 나침반을 논다. 그랬더니 누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가 S극이야. 여기다 나침반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극이 왼쪽을 가리키겠죠? 거기다가도 왼쪽을 가리켜요. 그럼 어떻게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이걸 뭐라 부른다? 자기력 선이라고 부르죠. 조심할 건 자기력선은 이렇게 고리가 돼 있네. 중간에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칭적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자석 내부에서도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뭔 소리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럼 요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게 입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이라는 도구를 오른손 요게 전류 요 주변에 뭐가 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요거예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고 그냥 거리의 반비례하는 거야. 얘랑 달라.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색에 비례한다. 거리는 뭐 어떤 점이 있으면 이 도선하고 수직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K는 상수고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색에 비례한다. 이것도 뭐예요? 벡터라서 방향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예, 방향 잡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더라? 원형 도선. 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하나하나 다 잡아보시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선생님 보세요. 아까 요게 전류, 요게 자기장이었어. 네, 생긴 대로 가요. 요게 전류가 직선이라서 요걸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류가 뱅 돌아요. 그럼 요 네 손가락을 전류로 잡아도 돼요. 후후 잡아 가마 우시자 들어가자. 그치? 예, 어떻게 가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원형 노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돼요. 이건 상수인데 K 프라임이 이 K보다 몇 배 크냐? 파이의 만큼 커요. 상수 얼마인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선 노선이 만드는 자기장보다 원형 노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상수가 몇 배? 파이의 만큼 크다라는 정도. 파이배를 정확히 몰라도 문제에서는 주어지기 때문에 풀 수는 있어요. 자, 거리에 요거는 거리가 뭐 반지름이 됩니다. 반지름의 반비례하고 전류색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다 원형 도선의 자기장이다. 마찬가지 방향 찾는 거 되게 중요해요. 벡터 더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솔레노이드. 원통형으로 감하는 코일을 솔레노이드라 부르잖아요. 자, 여기에 원통형으로 감하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려줄 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쪽만 이렇게 전류 방향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뱅 돌아가니까 이 네 손가락을 샥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는 뭡니까?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막대 자석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기어 나가고 있는 자기장이 그럼 무슨 극? N극. 일로 기어 들어가서 여기 무슨 극? S극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막대는 꼭 전자석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된 거니까.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 I, 이 N은 뭐다? 1m당 가문수로 환산한 값이에요. 가문수는 가문수인데 똑같이 10번 감을 때 느슨하게 10번 감는 거하고 촘촘하게 10번 감는 거하고 효과가 분명히 다르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촘촘하게 10번이 훨씬 더 셀 것 같잖아. 그래서 뭐 단위 길이다. 곧 1m당 가문수로 환산해야 된다 얘기야. 10cm에 10번 감았어. 그럼 가문수 얼마로 얘기해야 돼? 1m당 몇 번이라고 따져야 되잖아. 10cm에 10번 감겨 있으면 1m는 100번 감겨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00이라고 환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저거에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이오드가 나옵니다. 다이오드